오래간만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어디 다들 오셨나 모르겠네. 한 목사님 다들 오셨습니까? 다들 안 오셨어요?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여기? 12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오늘 벌써 우리 비전스쿨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이 종강입니다. 마지막 날이고 여러분들이 수료를 하시는데 지난주일 동대문 나갔다 오셨죠? 뭘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들 가보시니까 또 여기 이런 데가 있구나, 우리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참 넓구나 하는 걸 또 느끼셨을 텐데요. 의외로 아마 지난 주일 여러분들이 지난주 목요일 날 가셨을 때는 뭐 평일날이기 때문에 잘 깊이 있게 볼 수 없으셨겠지만 이제 저녁 때가 되고 또 토요일 날이나 주일이 되면 거기가 이제 우리 한국이 아닙니다. 몽골이 되고 중앙아시아가 되고 세계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여기가 세계다. 그런 의지,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보면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세계라니까요. 내가 아주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여기 나섬이라고 하는 이, 이 공동체의 이름이 나그네를 섬기는 곳이다 이런 말인데, 제가 그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기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불현듯 그분이 19년을 감옥살이를 했는데, 근데 그 책이 바로 그분의 감옥에서의 일종의 자기 고백이고 또 자기의 삶을 관조하며 쓴 책이 아닙니까? 근데 불현듯 그 책을 읽다가 나섬이라고 하는 말이 나는 섬이다 그런 말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또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또 하고 있거든요. 안 보이니까 당장 내 방에 아침에 들어가면 사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밖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안에서 혼자 있어야 돼요. 응?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든 싫든 나는 거기가 내 자리고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섬이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란 말인데 나는 섬이다. 나는 섬 안에 있다. 완전히 어떤 그 무인도에 와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제가 그만큼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제 삶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시간이 되니까 오늘 잠시 강의를 하러 내려온 것 뿐이지, 그러지 않으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마음이 참 편치 않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날 제게 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위로해 주시냐면, 그래 너는 섬이다. 응? 너는 섬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섬을 내가 세계로 만들어 줬잖니. 그 섬을 세계로 만들어 줬잖아. 그런데 갑자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기자? 나는 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독, 그런 외로움, 그런 아픔을 나는 느꼈는데 그 순간 우리 주님이 내게 오셔서 그래 맞다 너는 섬 안에 있는 거야. 그러나 그 섬을 세계로 만들어 줄게. 세계로 만들어 주신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죠. 오늘 사실은 학교 얘기를 뭔가 학교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학교 얘기를 해봐야 뭐 학교 자랑하는 것 같고 뭐 학교 자랑 뭐 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 내가 몽골 사역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좀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리고 비전이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게 뭔가 오늘 비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한 목사님 내가 시간을 좀 더 쓸 수도 있어요. 제가 구로공단에서 이제 병 들었잖아요. 눈에 병이 들고 구로공단 사역을 접고 이제 온 곳이 어디냐면 뚝섬입니다. 성수동에 우리 여기 장장로님도 이제 그 지역에 사셨지만 뚝섬에 와가지고 95년, 96년도 95년도는 사실은 이제 뭐 거의 제가 기도원에서 병이 들어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뭐 치료받겠다고. 근데 치료라고 하는 것이 목적인가? 치유라고 하는 것이 내 눈이 보이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이고 그것이 완성인가?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현실이고 이것이 그대로 고착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건가?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않는 건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바울이 들은 응답입니다. 내 은혜가 이미 족하다. 그 얘기 뭐, 넌 받은 게 이미 많아. 뭘 더 나으려고 하니? 눈이 안 보이는 거, 그게 은혜야. 그 얘기예요. 그게 불현듯 그 생각이 들면서, 내게 중요한 것은 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남은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이지. 내가 예수 믿는 이유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보이지 않는 내 눈이 보이는 것이 이건 기복신앙의 다름 아니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로공단에서 뚝섬으로 와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지하실에서 어느 교회 지하를 빌려가지고 참 온갖 어려움을 다 이제 겪으면서 있는데 여름이었어요. 8월 달인데 그 전까지 우리 공동체에는 네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팔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그 네팔 노동자들이 제가 아주 굉장히 저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네팔 노동자들의 그 연극이 있어요. 나마스테라고 하는 연극도 있었고 나중에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때 제가 그 나마스테라고 하는 영화 연극 이게 그 배경이 되는 그런 그 자문을 해주기도 했고 그만큼 네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한 번도 몽골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제가 텔레비에서 1976년도에 몬트리올 올림픽에 오이도프 레슬링 결승전에서 나온 흑백 텔레비전으로 몽골 사람 본 게 전부인데 몽골 여자가 날 찾아왔어요. 처음 만난 몽골 여자입니다.
근데 몽골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사회주의권에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1921년도에 중국으로부터 이 독립을 하고 사회주의 국가가 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소련의 연방 국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영어를 할 기회가 별로 없는 이게 소련 말이나 이제 좀 사회주의 국가였으니까. 근데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자매가 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게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날 좀 살려달라는 얘기. 목사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내 교회에 나올 것이고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날 좀 한 번만 도와달라 이게. 이게 뭘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상사병. 이게 제일 심각한 병입니다. 젊은 사람들 특별히. 나이 먹어도 상사병 걸릴 수도 있죠. 일한 남자를 좋아하니까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다 이제 불법 체류가 그 당시에는 불법 체류자가 거의 7, 80% 육박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전부가 불법 체류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건 어쩔 수 없는 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그거는 뭐 좀 전문적인 거니까. 불법 체류 단속하는 이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이제 그 단속을 하러 왔다가 이 일한 남자를 붙잡아 간 거예요. 이 일한 남자가 붙잡혀 가니까 그때부터 이 몽골 여자가 이제 병이 든 겁니다. 이 여자의 소망은 뭐냐면 일한 남자를 한번 만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그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게 이 여자의 바람인 거예요. 그래,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고 그게 선교의 접촉점이라고 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래 어떻게든 간에 뭐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렇게 하고 이제 가만히 앉아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도 불법 체류자, 끌려간 사람도 이미 불법 체류자. 끌려간 곳이 어디냐면 지금은 그 외국인 보호소라고 그래요. 그걸 외국인 보호소. 외국인 보호소가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화성에 있는데 그 당시에는 청량리 옆에 휘경동에 있었어요. 휘경여고 맞은편에 외국인 보호소가 있었다고. 거기에 외국인 보호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람들이 몰랐어. 관심이 없을 때니까 아예. 에? 외국인 보호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제가 이제 93년도에 한국교회 외국인 노동자 선교 협의회 총무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이주민 선교 단체를 내가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하여튼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저를 아주 굉장히 그 진보적인 색깔로 볼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 94년도에 1994년도에 이주 노동자 인권 생존권을 위한 한 달 동안 이 경실련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서경석 목사님이 이제 거기 사무총장을 했는데 경실련 강당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농성을 했어요. 1월 달에 외국인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산재 노동자, 임금체불 노동자들 이 법적 제도 문제 해결하라. 그러니까 YS 정권 때 94년도니까 한 달 동안 농성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주 노동자의 인권과 생존권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어요. 획기적으로. 한국 사람들보다 더 좋아졌어요. 한국 노동자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는데 청와대, 국정원, 그게 국정원인지 안기부인지 하여튼 그게 이제 그랬어요. 경찰청 그리고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해가지고 이제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제가 그 테이블에서 같이 협의했던 출입국관리소의 그 이제 책임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탁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출입국관리소의 과장이었는데
전화를 했더니 이 사람이 딴 곳을 전근을 갔어요. 어디로 갔냐 했더니 외국인 보호소 소장으로 갔어.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한테 전화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이 그 당시 그때 94년도 그때 자기를 도와줘서 자기가 이제 영전했다 얘기야. 진급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 한번 꼭 오십시오. 놀러 오라 얘기해 자기한테. 그 목사님 신세도 갚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오늘 신세를 좀 갚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이게. 그게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몽골 여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당신이 데리고 있고 한 사람은 내가 데리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을 좀 만나게 해줘야 되겠는데 오늘 좀 신세 좀 갚으라고. 걔들이 내 말을 듣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건 대통령이 와도 못한다 이게.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불법 체류자들을 내가 단속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내가 하지. 말이 되면 내가 말 안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다 법이라는 게 있는 걸 내가 알고 다 인정하지만 둘이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 이 사람들의 사랑까지도 불법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만나게 해주자. 그 얘기. 나는 그 만나게 해주는 게 목적이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목사님이 자기 방까지 그 여자를 몽고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라 얘기해. 그럼 만나게 해주겠대. 자기 방까지 데리고 들어오면은. 알았다고.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어떻게 이 몽골 여자를 출입국 관리 소장 방까지 데리고 들어갑니까?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근데 몽골 여자 얼굴이 우리 마누라처럼 얼굴이 똑같아. 한국 여자처럼. 이 여자가 아프리카 여자나 필리핀 여자면 탁 튀는데 몽골 사람이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 여기 몽골 전부 다 몽골 사람이 지금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하고 구별 못합니다. 이거 구별이 안 되니까 한번 해보자 생각이 들어서 그 여자 이름이 앵케였는데 앵케에 가서 이제 잘 옷도 입고 머리도 좀 단정 좀 하고 다시 오라고. 그랬더니 한 몇 시간 후에 왔어요. 좀 깨끗하게 단정도 하고 예쁘게. 내가 가기 전에 이제 이 몽골 사람한테 몽골 여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말을 하지 마라. 응? 말을 하지 말고 무조건 나만 쫓아와. 휘경동에 있는 이제 출입국관리소를 간 겁니다. 지금은 화성 가면은 뭐 경비도 삼엄하고 딱 뭐 절차도 까다롭잖아요.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휘경동에 여기에 못 사는데 한국 사람이 갈 일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외국인들 불법 체류들 보호하는 곳이니까 붙잡아다 놓고 일종의 감옥이란 말이에요. 갔더니 앞에 이제 그 경비를 하는 이제 경찰인지 청원 경찰인지 있잖아요. 딱 저를 오더니 왜 왔냐 이제 이유를 물어요. 제가 이 안에 소장님 좀 만나러 왔다. 소장을 만나러 왔다니까 안에 이제 인터폰을 하더라고요. 여기 뭐 어떤 목사님인데 소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그 소장님이 아이고 목사님 나 약속된 분이니까 들어오시라고. 그 문을 딱 열어주더라고요. 그 몽골 자매를 데리고 한 서너 발자국 앞으로 또 갔는데 목사님 여기 가실 때는 저 주민등록 좀 맡겨놓고 가셔야 된다고. 출입증을 하나 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출입증을 차고 앞에 또 한 서너 발쯤 지나갔는데 또 불러. 뒤에 있는 몽골 사람, 뒤에 있는 여자분도 주민등록증 달라 이게. 몽골 사람이 무슨 주민등록증이 있습니까? 그때 느낌을 저는 지금도 여러분 그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데 내가 완전히 좀 잘못 들어온 겁니다. 몽골 사람이 주민등록증이 어디냐고. 주민등록증이. 그때 내가 정말 0.0001초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순간적으로 물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기를 네가 벌린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다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 순간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는 내가 진짜 알아서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돌아서서 요새 우리 집사람입니다. 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세요? 들어가세요.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애들이 출입국관리소장이 그 몽골 자매를 데리고 들어가니까 막 웃는 거야. 빡장대서 나는. 목사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저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십니까? 여기 출입국관리소가 아니고요. 외국인 보호소입니다. 불법 체류 붙잡는 책임자입니다. 제가 그 사람들 가두어두는 사람인데 저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십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죠. 난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 일한 남자하고 몽골 여자가 재회를 합니다. 비공식 재회죠. 소장실에서 10분 동안. 그 일이 있고 나서 일한 사람은 이제 추방이 됐어요. 강제 추방이 돼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고, 이 몽골 자매가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찾아왔어요. 정말 약속을 지킨 거야. 약속을 했으니까. 이 약속을 지켰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내 약속, 내 소망을 들어주셨으니까 나도 목사님과 약속을 지키겠더라고. 그래서 왔어. 그 다음 주에 되니까 한 명 친구를 또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 주 되니 10명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언제부터인지 네팔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몽골 사람만 남았어. 몽골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몽골 사람이 처음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게 어느 정도로 몽골 사람이 들어왔느냐? 몽골 신문에 말이죠. 이제 광고가 실린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한국에 가는 몽골 사람들은 뚝섬역 1번 출구 어느 교회 지하실로 가라. 아예 그렇게 공지가 났어. 사람들이 아예 오면은 트렁크를 끌고 짐을 갖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지하실에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트렁크가 쫙 쌓이는 거야. 짐을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몽골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칭기스칸을 원래 좋아했는데 칭기스칸을 내가 아무리 좋아했어도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올 줄 나도 몰랐잖아. 한 명의 상사병 걸린 여자가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몽골 사람들을 전부 다 이 나솜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다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매일 점심때가 되면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밥을 먹고 싶은데 몽골 사람들이 와가지고 밥을 굶고 있잖아요. 그 밥값을 아껴가지고 나가가지고 라면 한 박스를 사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김치가 있어야 되는데 김치가 없잖아. 그 교회 장독대에 가보니까 김치가 있더라고. 김치를 몇 포기 훔쳐 먹었어요, 내가. 그게 들켰어요, 여전대. 내가 그 여전대 회장인지 누군지 어떤 놈이 김치를 훔쳐 먹었다고. 내가 또 한바탕 또 거기서 혼을 나고
그,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와가지고 라면을 먹는 놈이 하나 있었어요. 태권도복을 입고 와가지고 점심때만 되면 라면을 먹어. 조그만 애가. 이름이 톨가라는 놈인데 똑똑해. 한국말도 어디서 배웠는지 말도 곧잘하고. 그때 하루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라면 하나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아빠가 하나만 갖고 오래요. 너 임마 여기서 먹고 가면 되지. 네 아빠 걸 왜 가져가니? 너 아빠 있어? 그랬더니 엄마도 있어요. 아빠 뭐 하냐? 그랬더니 여기 옆에 쓰레기장에서 빈병 골라내고요. 엄마는 그 옆에 식당에서 접시 닦아요. 그래? 그래 너 엄마 아빠도 한번 주일날 오시라고 그래라. 그리고 이제 외국인 예배는 전부 다 주일 오후에 드려요. 오전에는 피곤들 하니까 쉬어야 되고 빨래도 하고 뭐 할 게 많잖아. 그러니까 오후에 드린다고. 오후가 되니까 그 아이가 그 지하실로 그 지 엄마 아빠를 딱 데리고 들어온 거야. 그때는 내가 웬만큼 조금 눈이 보였어요. 예? 완벽하게 지금처럼 실명할 때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칭기스칸 얼굴 그 좀 보셨습니까? 납작하잖아 얼굴이 그죠? 몽골 사람 전형적인 몽골 사람 얼굴이 있습니다. 등치가 말이죠. 와 우리 이교일 집사님도 큰데 이교일 집사님도 더 커. 어? 얼마나 큰지. 그게 그 톨가라는 그 아이의 엄마는 몽골 국립대학교 음악학 과장이야. 그러니까 소련에서 모스크바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음악학 과장으로 있는 교수 출신이고 아버지는 몽골의 육군 대령이에요. 대령 출신이에요. 몽골은 대령이면 거의 이 최고급의 군인입니다. 몽골. 몽골 군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소련 군대가 와서 주둔을 했었으니까 아예 몽골에 몽골은 군대가 이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뭐 있어 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그 병력이 많지 않은 데서 대령이 올라갔다면 거의 뭐 상당한 계급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한국에 왔느냐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톨가란 아이가 이게 언청이야 언청이. 언청이었어. 내가 자세히 안 봤으니까 뭐 그걸 느끼지 못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언청이 많았잖아요. 이 언청이야. 그러니까 언청이 수술을 해주러 온 거야 아이를. 그러니까 몽골에서는 의료 기술도 안 되고 한국에 가면 언청이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누가 했는지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여기 언청이 수술을 해줘야 되겠다. 그게 제 마음속에 저 아이 언청이 수술 저 웬만하면 하는 거 아니야? 한국에서는 이미 언청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거의 있긴 있겠지만 아주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 내 보기에 말이에요. 우리 뚝섬에 있으니까 내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병원에다가 수소문 하는 겁니다. 요 옆에 한양대학병원부터 이제 알아볼 한양대학병원에 이렇게 안 돼. 여기 아산병원 안 돼. 삼성병원 안 돼. 예? 우리나라 그래도 서울 이 안에 내가 아는 곳에 좀 해보려니까 아무 데서도 해주는 데가 없는 거야. 이게 어디서 해주겠냐고 마침 말이죠.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근데 그 아이하고 엄마하고 데리고 아주대학병원에 갔더니 이제 원장님한테 탄원서도 한 장 써달라고 그러고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죠. 이제 언청이 수술 허락이 나왔어요. 그게 말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거의 한 7, 800만 원 정도 같은데요. 그 수술. 이게 세 차례 한답니다. 이 수술이. 안에 뭐 뼈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치열 교정하고, 겉에 성형 수술까지 하고 하는데, 이게 작은 수술이 아니래요, 실은. 원통이 수술이. 이게 겉으로만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안에까지, 입 안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아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무료로 해준다는데. 이 아버지가 쓰레기장에서 공병 분리하고 엄마가 식당에서 접시를 닦아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어가지고 7, 800만 원을 벌고 그걸로 아이, 그 당시 태권도 도장을 보내가지고 태권도 도복을 맨날 입고 다녔는데 이놈이. 그거 뭐, 아유, 그렇게 은지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근데 그걸 무상으로 무료로 수술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고맙겠느냐고요. 나도 참 기분이 좋고 수술 날짜가 돼가지고 이제 검사를 받으러 이제 엄마하고 애를 보냈는데 며칠 있다가 사회복지사가 전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이 아이는요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한대요. 마취 원청의 수술을 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마취를 하면 깨어나지 않는 특수한 알레르기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나지 않는데 이 아이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도 하는 것도 아닌데 누가 이 아이 몸에 칼을 대겠습니까? 무서워서 이거 못 하겠습니다. 못 한다는 게 수술을 더 커야 된대. 몸이 아직 어리니까 깨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 나중에 더 커서 오든지 지금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마음이 좋다가 그냥 결국은 이제 못하고 돌아가게 됐어요. 이때 가기 전에 그 엄마가 날 아이랑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야, 우리 톨가가 왜 몽골에는 이거 없어? 왜 몽골에는 이거 없어? 우리도 몽골 가면 이거 해 그러더래. 왜 몽골에는 교회가 없어? 왜 우리 몽골에는 교회가 없어? 몽골에 가면 우리도 교회 다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 그러면서 세례라는 걸 어디서 들었는지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하고 그 엄마 이름이 어연나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어연나라고 하는 엄마하고 애기한테 톨가라는 아이한테 세례를 주고 보냈어요. 이게 잊혀졌죠. 늘 그렇게 여기는 왔다가 떠나는 곳이 일상인 곳이니까 사람들이 유목민 목회를 하면은 늘 오고 가는데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한국 교인들은 오면 다 자기 교회 힘이잖아. 교인이 와가지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근데 외국인들은 웬만큼 좀 같이 친해질 만큼 되면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보내고 흘러가고 흘러오는 그냥 길목이지 여기가. 여기 정류장에 불과한 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그 사람들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주민 목회라고 하는 게 늘 괴로운 거예요. 아프고. 왜? 보내야 되니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IMF가 찾아왔잖아요. 97년도 12월에 IMF가 터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강변에 있다가, 뚝섬에 있다 강변으로 이사 와가지고, 내가 이제 강변역 지하실에서 외국인들 사역을 할 때고, IMF 터지고 98년도부터 우리가 급식을 하고, 뭐 이제 외국인들 무료 급식하고, 이제, 하여튼 좀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또 살았어요. 근데 IMF가 터지니까 어때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일자리도 없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외국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이제 돌아간 사람들이 99년도가 되니까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몽골을 한번 방문해 주세요. 우리도 몽골에 우리 나섬 출신들이 많은데 목사님 우리 모임에서 목사님 초청하고 싶어요. 한번 오세요. 99년도 5월 있지 않은 5월 셋째 주 제가 몽골을 갑니다.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몽골 가고 싶어가지고요.
내가 얼마나 몽골을 가보고 싶었는지요. 칭기스칸을 좋아했는데 칭기스칸의 나라를 한번 가본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딱 공항에 가는데 지금은 이제 몽골 비행기가 뭐 자주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뭐 조그만 비행기에 조그만 바람 불어도 떴다 내리고 막 하여튼 뭐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 당시가. 그 몽골을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몽골을 갔어요. 갔는데 그 당시 지금 몽골 공항은 아주 그나마 근사한데 그때는요 완전히 시골 우리나라의 어디 그 기차역 대합실 같아. 우리나라에 예? 몽골 공항이 그 청사라는 게 짐을 샀는데 그때는 이제 눈이 조금 보일 때 아니에요? 자동문이 이제 열렸다 닫혔다 사람들이 밖에 꽉 차 있는 거야. 서울에서 딱 비행기 한 대 온 겁니다. 비행기 한 대밖에 없어 그 공항에 아예 서울에서 온 비행기 대한항공 하나 조그만 비행기. 근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야. 나도 이제 짐을 찾아가지고 우리 같이 가신 일행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여러분 되세요. 이제 내가 지금 앞에 이렇게 트렁크 끌고 나가는데 끝에 그 대학실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저 끝에 현수막이 하나 목사님 환영합니다 탁 써 있는 거야. 목사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내가 딱 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꽃다발을 들고 막 몰려오는 거야. 누구한테? 나한테. 와. 그 다음 주일날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몽골에 국빈 방문을 했어요. 그 다음 주일 내가 왔다 간 주일. 그 다음 주일. 근데 그분도 그런 영접을 못 받았답니다. 에? 그날 모인 사람이 108명이 모였어요. 108명. 같이 저녁을 먹는데 식당에서. 몽골 사람들만 108명이 왔어요. 그 자리에 밥 먹는 자리에. 그리고는 욕을 하는 거예요. 뭘 욕을 하느냐? 우리도 여기다 교회 세워달라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선교사를 보내달라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부랴부랴 이제 우리 교회에 전도사로 있던 사람을 목사 안수를 줘서 몽골의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해 10월 첫째 주일날 우리 교회가 창립주일이 첫째 주일 10월 5일날이 창립주일인데 똑같은 그때도 10월 5일이야. 그날 창립 예배가 몽골의 울란바토르 선교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창립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가서 예배 창립 예배니까 창립 예배 드리고 참 기분이 얼마나 그죠? 감사하잖아요. 가서 이제 호텔에 들어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조금 있다가 누가 똑똑똑 문을 열어보니까 그 톨가라는 그 원청이 아이가 아버지하고 들어온 거야. 여기 웬일이냐? 근데 그 아버지가 들어오는데 이게 성수동 쓰레기장에서 빈병 분리하던 사람인데 그냥 뭐 검은 양복에 그냥 머리에 머리에 힘을 주고 탁 아주 샘배노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 서울에서 만난 사람하고 다른 거야. 느낌의 말이야.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몽골의 대통령궁의 경호실 책임자가 됐어. 경호실장이 된 경호실장이.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서울에서는 목사님이 우리를 도우셨지만 여기서는 제가 목사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여기 교회 세워주셨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뜻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지만은 그 울란바토르 선교교회가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처음으로 몽골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교회를 인가를 받았어요. 이 몽골은 이 교회 인가를 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국 사람이 선교사가 가서 세운 교회를 합법적으로 교회로 인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처음으로 옥외에 십자가를 달아요. 우리 한국에는 당연히 교회 밖에도 십자가를 다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온 사인, 이 네온
예? 그 십자가를 다는 게 당연하죠. 몽골은 그런 게 없잖아요. 처음으로 십자가 달리니까 몽골의 신문 중에 오누드르, 이 오누드르에게 오늘이라는 신문이 오늘 우리 한국말로 오늘이라는 투데이라는 몽골 최대 신문이 있답니다. 거기에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 몽골 선교사님이 팩스로 그날 그 신문에 나온 사진과 기사를 보내온 거예요. 그 교회 십자가 사진하고요. 십자가하고 이제 그 기사를 보내. 기사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 기사 제목이. 이게 뭐냐. 십자가를 처음 보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이. 옥외의 십자가를. 그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웃기잖아. 이게 뭐냐. 제목이. 응? 처음으로 몽골 선교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가 인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밖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제가 2000년도 그 다음 해 가가지고 그 당시 울란바토르 시장이 앵크볼트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인인데 나중에 그 사람하고 저가 이제 친구가 돼. 그 사람하고 친구 된 거 사연도 웃기는 사연이 있어. 하여튼 너무 스토리가 많아가지고 다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땅을 줬어요. 땅. 교회 부지를 준 거예요. 내가 이제 교회 우리가 이러이러한 한국에 내가 한국에서 이런 일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다 아니까 이 사람도 내 여기다가 교회를 짓겠다. 교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란바토르 그 시장의 권력이 그 몽골은 땅이 그 정부 소유니까 가장 좋은 땅 울란바토르 시 안에 가장 좋은 땅 2천여 평을 탁 찍어가지고 이게 거기에 지금 교회를 지은 거예요. 울란바토르 선교교회. 그 교회가 제가 아마 그때 집사님 갔었나? 이교일 집사님? 울란바토르 선교 갔었잖아 집사님. 얼마나 크게 줬습니까? 이게 몽골에 가장 크게 잘 지은 교회 그게. 그 땅에다 지은 겁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내가 받은 땅이 그게. 상사병 걸린 여자 하나가 한국에 와 있는 몽골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고 그리고 99년도에 들어서서 그때 이제 우리 그 교회 급식을 했었는데 그때 몽골 아이들이 밥을 먹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학교가 된 거예요. 8명 아이 데리고 시작한 게 지금 300명이 되는 학교가 된 겁니다. 지금 이 학교가 됐어요. 그리고 몽골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보내고 지금 몽골에서 정말 열심히 목회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됐고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제 몽골 선교하는 사람이 된 거야. 그 2001년도 2월 달에 몽골 대통령 바가반디 대통령이 처음 한국을 방문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고 거기에 답방으로 이제 몽골의 대통령이 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대통령이 또 저를 또 초청해서 하얏트 호텔에서 대통령하고 면담도 하고 또 그 면담 과정에서 또 몽골 문화원 설립을 또 허락을 받고 제가 몽골 문화원을 설립해서 2006년 6월에 외교통상부 법인으로 몽골 문화원을 설립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몽골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되고 한 발 한 발 몽골 사람들 친한 친구들이 생기게 되고 20년이 넘게 몽골 사역을 하면서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가 도대체 어떤 국가인지에 대해서 혼자 공부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몽골이라는 나라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시기 시작했어요. 몽골을 알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1921년도 7월 11일 날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중국으로. 그 몽골 역사를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때는 몽골이 중국을 지배했었잖아요, 원나라 때. 그죠? 1271년도 1271년 쿠빌라이 칸 몽골 칭기스칸의 손자였던 쿠빌라이 칸이 원나라 제국을 세우고 지금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 북경에다가 수도를 정하고 그 나라 이름은 원나라라고 부릅니다. 원나라.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고려시대 충렬왕이 바로 이제 이 칭기스칸 손자였던 쿠빌라이와 만나게 되고 충렬왕의 아들 충선왕
충숙, 충해, 뭐 이런 충자가 들어가는 게 몽골 원나라에 충성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몽골의 공주들이 충렬왕도 몽골 공주와 결혼해요. 충렬왕은 이미 부인이 있었는데 쿠빌라이의 딸과 결혼합니다. 쿠빌라이의 딸. 쿠빌라이의 그러니까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는 원나라 제국, 몽골 제국의 부마국가가 됩니다. 부마국가. 몽골은 모든 나라가 몽골의 제국의 식민지 국가가 되는데 유일하게 고려만은 부마국가가 되는 거예요. 사위의 국가가 됩니다. 딱 100년 1368년도에 원나라 제국이 이제 명나라 주원장에 의해서 원나라가 무너지고 원이 저 북쪽으로 이제 다시 총으로 쫓겨납니다. 그게 이제 북으로 간 원나라다. 이게 북원이라고 그러고 그 이후에 이제 원나라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청나라가 이 아골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청나라를 이제 금나라가 이제 아골타 누르하치가 청나라 아닙니까? 이제 청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에 이제 여진족과 몽골족이 합작으로 세워진 나라가 청나라입니다. 어쨌든 청나라 이후에 이제 중국이 또 신의 혁명으로 바뀌게 되고 뭐 이제 중국에 의해서 이제 이 몽골이 이 식민지 국가가 되죠. 지배 국가가 되죠. 이제 중국이 그들을 거꾸로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21년도에 이제 몽골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소련의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근데 소련은 이미 사회주의 혁명을 했죠. 1917년에 이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련 다음으로 두 번째 국가가 된 게 몽골입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그리고 북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1945년에 북한이 이제 우리나라 해방이 되고 1948년도에 북한이 정권이 들어오잖아요. 49년에 이제 중국이 중화인민 이제 그 공화국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하고 몽골이 수교를 해요. 이게 중국과 몽골의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과 몽골의 수교는 두 번째 국가죠. 소련 다음으로 소련이 첫 번째, 북한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교관들 지금은 이제 뭐 거의 그렇죠. 초창기 외교관들 제가 처음에 몽골 대사관의 대사들이나 이 사람들 만날 때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나이 먹은 대사들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디서 이렇게 한국말을 배웠느냐고. 한국에 와 있는 몽골 대사한테. 이 사람 하는 말이 내가 김일성 대학 출신입니다. 그러더라고. 김일성 대학 출신이. 혹은 북한에서 외교관 생활을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만큼 몽골하고 북한은 가까운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탈북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3만 5천여 명 정도가 돼요. 조금 뭐 덜 된다는 말도 있고 지금 3만 5천 명 정도가 되는데 탈북자들의 약 30%가 몽골의 고비 사막을 넘어서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겁니다. 탈북자들이 여러분 이 탈북자 문제도 이게 제가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탈북자들이 제가 한 3년 전, 그러니까 작년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 그러니까 2019년도죠. 19년도에 제가 고비 사막을 매년 가거든요. 매년 이제 저 북쪽에 호수걸이라는 호수도 갔는데 이제는 호수걸 안 갑니다. 제가 호수가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그건 안 보고 이제 고비 사막만 제가 이제 유일하게 가는데. 그때 이제 계속 그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래요. 올해도 이제 올해는 못해 내년부터 이제 그걸 계속 이제 지속하려고 그러는데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 탈북 청년들 데리고 가는 프로그램이에요. 탈북 청년들과 함께하는 고비 사막 걷기 고비 사막을 같이 함께 걷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2박 3일 동안 이제 고비 사막을 하는데 그때 탈북자들 청년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놀라운 걸 느꼈어요. 같이 간 청년 중에 두 친구가 그 고비 사막을 걸어온 거야. 젊은 청년인데 두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자기 나라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고비 사막을 걸어서 넘어오는데
이 고비라고 하는 말이 말 그대로 우리 고비입니다. 고비. 우리 한 고비, 두 고비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죠? 고비를 넘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 말이에요. 예, 몽골에서 나온 말. 고비. 예, 고비라고 하는 게 이제 황량하다, 예, 광야 이런 뜻인데 고비를 넘어올 때 정말 죽는 줄 알았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응? 우리 교회에 옛날에 탈북자 전사, 여자 전사가 와서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 전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그때 고비를 넘어왔는데 고비 사막을 넘어왔는데 두 사람이 여자 두 사람이 넘어오는데 너무 너무 힘들어 이제 다 죽을 지경이 됐는데 오는데 그냥 시체가 너머러져 있대요. 시체가 고비에 탈북자들이 넘어오다 그냥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이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거기서 죽은 시체를 봤다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만큼 힘든 곳입니다. 거기가. 거기를 걸어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 머리에 뭐냐면 그때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고비가 목사님하고 여기 와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고비가.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와서 몽골을 통해서 한반도로 이제 한국으로 올 때까지는 이 고비를 넘어야 할 때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고비를 와서 다시 와서 이 자리에 있고 보니까 이 고비가 이렇게 아름답고 환상적인 땅이라는 거를 너무 아름답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같이 간 일행들 앞에서 본인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자기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구나.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몽골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우리 한반도 통일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지렛대 역할하고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할지를 저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몽골에 평화 캠프를 지어야 되겠다. 앞으로 한반도 통일, 우리 공동체, 유해근 목사 사역의 마지막 종착지는 나는 북한 선교입니다. 통일이에요, 통일. 응? 평화, 화해, 통일. 이게 제 비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몽골을 통해서 북한을 보여주셨고, 몽골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내게 꿈으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몽골에 평화 캠프를 줘야 되겠다. 이 평화 캠프의 역할은 당장은 탈북자들이 나는 탈북자들이요. 여러분들 이게 제 입장인데요. 여러분들 저를 다룰 수 있어요. 생각이. 탈북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남한으로 들어오는 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통일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통일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탈북자들이. 아세요? 탈북자들이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걸림돌이 돼요. 탈북자들이. 이건 뭐 굉장히 나중에 이것도 어떤 분도 논쟁하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요, 탈북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가 적응 못합니다. 지금 탈남 해가지고 북으로 돌아가잖아요, 거꾸로. 그죠? 그럼 남한 사회에 가장 지금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탈북자들입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뭐 평화, 화해, 뭐 이런 제스처가 조금이라도 생기면요, 북한 탈북자들이 뭐예요? 가가지고, 전방지대 가가지고 막 삐라 뿌린다고 그러고 난리 피고. 왜 그래요? 이건 그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거는. 거기에 또 많은 속사정도 있어요. 저는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통일과 화해에 이 사람들이 결코 도움을 주지 않아요. 북한을 넘어온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은 북한이 가장 싫어. 넘어왔기 때문에. 나쁜 얘기를 해. 자꾸 듣고. 그러니까 남북 화해 무드를 깨, 이 사람들이. 통일을 방해한다고. 갈라치게 하려고 그러고, 자꾸.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도움이 안 돼. 그럼 어떡할 거냐.
제가 이제 독일 통일을 제가 89년도 독일이 베를린 장벽이 면허지 90년도에 독일 통일을 했어요. 제가 이미 30년 전에 독일 통일을 보겠다고요, 제가. 제 혼자 제가 1990년 군에서 이제 군목 전역을 했는데 그 해 9월 달에 전역하고 곧바로 제가 배낭을 메고 독일을 간 사람입니다, 내가. 왜요? 독일 통일을 보겠다고. 통일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겠다고 제가 독일을 가본 사람입니다. 이게 독일 통일을 나름 가서 공부했어요. 책으로도 공부했지만 현장에 가서도 봤어요. 독일이 1990년 통일을 할 때 동독과 서독에 경제적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경제 차이. GDP, 우린 지금 GDP 경기당 GNP 차이가 4대 1입니다. 서독이 4라면 동독이 1이야, 1. 4대 1의 경제 차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동독 사람들로 하여금 서독으로 이탈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주의 원인이에요. 돈의 문제가, 경제력의 문제가 넘어요. 인구의 8%가 넘어가 버립니다. 인구의 8%가 넘어가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인구의 8%가 넘어가 버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야. 동독이 사회를 체제를 유지를 못하는 거야. 인구가 자꾸 사람들이 떠나버리니까 서독으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경제력의 차이 때문에. 그죠? 자, 우리는요 지금 남북한의 GNP 차이가 GDP 차이라고 그래? 40대 1이다. 40대 1. 이것도 40대 1 작게 본 거예요. 4대 1이 아니고 40대 1이에요. 남한이 40이랑 북한은 1이라. 근데 이것도 게임이 안 돼. 아니 숫자로 개념이 없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40대 1인데 자 4대 1의 경제력 차이에서도 인구의 8%가 넘어갔다 그랬어요. 독일에. 40대 1에서 인구의 8%는 넘어오겠습니까? 만약에 넘어온다 그러면 아니 그냥 걷잡아 8%만 넘어온다고 칩시다. 인구의 8% 북한에서 2,500만 명입니다. 북한 인구가 2,500만 명의 8%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200만 명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난민이 돼 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고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넘어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모토 피플 해가지고 일본으로 가고 우리 남한으로 넘어온다? 독일이 90년 통일을 하고요. 지금 30년이 됐는데 독일이 그 부작용으로요. 독일이 아직도 몸살 앓고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한복판에 누가 있냐면 서독에 이미 존재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거야. 이주민들이 이미 서독 사회에 뿌리를 잡고 살아야 하는 거야. 저 터키에서 넘어온 노동자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60년대 광부로 간호사로 막 갔잖아. 독일로. 막 이렇듯 1940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서독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인력이 필요하니까 외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막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모르고 통일이 됐는데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외국인들이 탁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게 어떻게 돼요? 소위 극우 민족주의가 쫙 일어나는 게 이 네오나치즘의 스킨헤드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하고 테러하고 그 외국인에 대한 혐오, 차별 이게 독일 사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나가라 이게 외국 사람들, 특별히 터키 사람들, 투르크 사람들 나가라. 근데 터키 사람들이 이미 독일에 와가지고 독일 국민이 됐는데 애기만 낳아도 밥 먹고 사는 독일 정부가 그죠? 애기만 낳아도 저 보조금 주잖아요. 독일은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직도 이 문제가 그래서 지금 독일이라는 나라가 메르켈 총리가 가장 그 난민들을 많이 받고 싶은데 많이 받았죠 실제로. 그래도 계속 어려웠던 문제가 뭡니까? 이 메르켈 총리는 목사 딸이었잖아요. 동독 출신의 그죠? 목사 딸인데 독일 사회가 어쨌든 간에 이 통일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우리는요 3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입장입니다. 만약에 인구의 8% 북한 인구의 8% 200만 명이라도 이게 보트피플이 되거나 두만강으로 중국으로 넘어갔다. 대한민국으로 우리 지금 3만 5천 명도 감당을 못한다 그러지 아까 그죠? 3만 5천 명의 이탈 주민들도 감당 못하는데 200만 명이 남한으로 몰려왔다? 우리 사회는요 무너져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기반이 흔들려 버려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 버리면 뿌리째 흔들리고 폭동이 일어납니다. 일자리, 집, 이거 누가 책임을 질 거냐? 누가 먹여 살릴 거? 200만 명을. 여기에 이주민 250만이 또 남아 있어 지금. 이게 우리 사회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이게 선교라고 하는 게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거예요. 나는 이런 30년 동안 이주민 목회를 하면서 내 나름 북한 선교, 통일, 이 평화, 이 문제 마지막 해법이 어디냐? 몽골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몽골이다. 몽골에다가 탈북자 난민촌을 만들자 이게. 그래서 몽골의 국가인권위원장이 왔었어요. 우리 교회. 몽골인 한국에 있는 몽골 근로자 인권 실태 조사를 하러 왔을 때 대법원장이 사람이 나랑 내가 저녁 때 밥을 같이 식사 대접을 했는데 내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네 나라 사람이 그 당시에 3만 5천 명 우리나라에. 예? 이 사람이 와가지고도 이 대한민국 조그만 땅덩어리에도 3만 명이 넘는 몽골 사람이 들어왔어. 몽골 인구의 1%가 들어왔어요. 1%. 100명 중에 1명이 한국에 들어왔다.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 내가 몽골 학교를 했다고. 이 학교를. 내가 몽골 학교 나같이 그때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이 몽골 학교를 위해서 그 당시 50%가 불법 체류했어. 몽골 사람 중에. 불법 체류를 하는 당신네 국민들 여기서 일하고 그들의 생존권, 노동권, 당신들의 아이들의 교육권까지도 내가 눈도 보이지 않는 목사는 내가 이렇게 일을 한다. 그런데 이제 내가 당신한테 당신이 적어도 인권위원장이니까 몽골의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인권적 차원에서 하나 부탁을 드리겠다. 당신이 이 땅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몽골인 근로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좀 날 찾아왔으면 동시에 나도 몽골에 있는 우리 국민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의 문제에 나도 좀 관심이 있다. 이게 뭐냐 이게 탈북자 문제다. 몽골에다가 탈북자 난민촌을 만들자. 난민촌이라는 말을 쓰니까 좀 이상하지만 탈북자들이 몽골에서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몽골 사람이 여기 사는 것처럼 우리 이 한반도에 있는 사람도 몽골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인권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랄 거예요. 말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그 사람들의 아이들의 학교도 세우고 몽골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돕고 있고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서 사람들께 사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지금 눈이 보이지 않을 만큼 고통스럽게 사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사는데 당신도 마찬가지로 몽골에 있는 우리 한반도의 우리 백성 미래의 우리 백성이 될 수 있는 탈북자 문제에 당신도 관심 가져라 이런 얘기야. 몽골 땅이요. 남한 땅의 17배 크기입니다. 남한의 17배. 한반도의 8배 크기의 땅입니다. 8배. 한반도 전체 8배 크기. 근데 인구는 300만 밖에 안 돼. 거기에 어디에다가요, 한 10만 명짜리 난민촌 만들어 놓고, 북한 사람들 거기서 살게 해줘도 흔적도 나오지 않아요. 흔적도 없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10만 명쯤 북한 사람들 살게 하면은요, 몽골 경제가 산다. 그랬어요, 제가. 몽골 밥 먹고 산다. 왜? 거기에 10만 명의 탈북자들이 거기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교회들이 다 몽골로 들어가 북한 선교한다고. 당연히. 우리나라 NGO들 다 몰려갈 거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뒤에서 몽골 정부 도와준다. 경제적으로. 당신들 여기 와가지고 노동자로 일 안 해도 먹고 살아. 한반도 문제는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기회야, 기회. 한반도 문제를 통해서 몽골의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국가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한반도 문제에 몽골이 개입하는 거야. 몇 년 전에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대화한다고 그럴 때 싱가포르에서 할 때 그때 어디서 할 건가 막 할 때 몽골에서 울란바토르에서 하라. 그죠? 울란바토르에서 하라고 막 몽골 정부가 막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 알고 계십니까? 몽골에서 하라. 몽골에서. 울란바토르에서 자리 만들어줄 테니까. 그것도 검토했었어요?
실제로 왜 그런 얘기 가능합니까? 몽골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몽골 경제, 몽골의 국가 위상을 끌어올리기 최고의 조건은 한반도 문제를 징검다리 삼는 거예요. 몽골은 한반도가 가까우니까. 같은 민족이야, 우리는. 중국과 몽골은 극대 극이야. 그죠? 한국과 일본처럼 몽고 그러면요. 몽고. 그건 중국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 욕할 때 쓰는 말입니다. 몽고. 꿈몽자, 이 꿈몽자, 꿈꾸는 어리석은 사람들. 어?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몽골이라는. 몽고. 그래서 이 몽골에 가가지고요. 몽고 그러면요. 우리는 몽고라고 배웠어요. 옛날에. 기죠, 여러분? 근데 몽고, 그러면 욕이에요, 욕. 일본 사람들이 쪽발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몽골 해야 돼, 몽골. 몽골리아. 이게 예민해요. 몽골 사람들과 중국은 관계가 안 좋죠. 같이 서로 지배하고 지배당했던 과거가 있었으니까. 한국과 일본처럼. 근데 우리하고는 다르다고 그래. 아까 얘기했죠. 부마국가였다니까? 몽골과 우리는 같은 뿌리야. 엉덩이에 몽골 반점이 있는 90%의 몽골 반점이 있는 나라는 몽골, 만주족, 한반도 우리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같은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같은 형제 국가라고.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에서 만약에 북한 이탈 주민들의 문제 중국에서 받아요? 안 받아요. 일본? No. 절대 안 받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가 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통일 과정에서 이 북한 이탈 탈북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는 망해. 중국은 안 받아. 일본은 안 받아. 일본 이 사람들은 뭐 절대 안 받을 거란 말이지. 그죠? 보트 피플 안 받을 거라고요. 그러면 북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몽골로 가야 된다니까? 몽골에 가가지고 그 넓은 땅에서 몽골은 자원을 세계 5대 자원 부국이라고 그래. 자원이 많아. 땅도 넓고 자원. 북한의 노동력, 탈북자를 비롯해서 노동력, 우리 남한의 기술, 자본. 이게 몽골 땅에 가가지고 딱 합치면요. 개성공단 같은 거 수십 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몽골 땅에다. 어마어마한 통일의 소위 평화 공동체를 몽골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평화 공동체. 몽골의 평화 경제 공동체. 거기서 자생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굳이 남쪽으로 오지 않아도 북한 사람들이 몽골에서 경제활동 해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낼 수 있는 땅이 몽골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몽골로 가자, 이게 몽골. 그러니까 몽골을 가려면 몽골 정부를 설득해야 돼. 몽골 정부를 설득하는 방법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몽골 사람들을 가장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야. 최대한으로 잘해주는 거야. 우리 몽골 학교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야. 몇 년 전에 몽골에 울란바토르 시장 바타라고 하는 시장이 여기 왔어요. 이 사람은 반기독교인 사람이다. 반기독교. 이 사람이 한국 서울시를 방문했는데 여기로 오겠다는 게 굳이. 근데 이 사람은 반기독교인이야. 기독교라 많이 염증을 내는 사람이 이 시장 자체가. 우리 몽골 교사들이 저보고 목사님 그 시장 오면 안 돼요. 왜? 우린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거든요. 몽골 아이들이. 시장이요. 그 사람 기독교인이라 아주 염증 내는 사람이라 이게. 그 시장이 여기 오면 큰일 난다 이게 여기. 근데 오게 되는 거야. 그 오게 되면 어떻게 해? 오라 그래야지. 왔어. 나도 탐탁치 않아. 그래도 근데 혼자 온 게 아니야. 뭐 부시장에 국장에 뭐 신문 기자 한 20명을 끌고 들어온 거야 이게. 점령군처럼.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는 가서 딱 이제 설력 깍 선배노 하고 딱 잡는데 어휴 손바닥이 얼마나 큰지 내 손을 딱 잡았는데 아우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못 이기겠어 이 사람을. 야 속으로 막 뜨끔하게 큰일 났다 오늘. 애들은 여기 쫙 이제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300명이 앉아가지고 자기는 시장 오면 환영 시간 해줘요. 제가 이제 시장 앞에 놓고 여기 앞에 앉혀놓고 제가 처음 올라갔어요. 환영사 해야 되죠. 시장에 왔으니까 통역하는 친구한테 너는 통역만 해. 그 사람이 바투야. 바투 시장. 바투 그러지. 바투 통역이 바투야. 무슨 말인지 내가 이제 바투 시장. 나는 지금 눈이 보이지 않아.
왜 눈이 보이지 않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몽골 사람들, 당신 백성, 당신의 국민, 그리고 당신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볼 수 없어. 근데 내 말 잘 들으시오, 바투시장. 나는 근데 후회하지 않소. 난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몽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난 몽골을 사랑해. 난 당신네 국민, 당신네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 고생을 해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됐지만 후회하지 않아.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내 이 몽골 갔다가 학교 같은 거 할 거고 당신네 백성, 당신네 국민들 여기 오는 사람들 내가 아주 극진하게 대접할 거야. 바투시장 어때? 나하고 친구합시다. 나하고 친구합시다. 내가 탁 인사말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딱 앉았어. 이제 시장이 올라온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답사를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바투시장이라는 사람이 딱 첫 마디가 나 당신 좋아하게 됐어. 그 말이 첫 마디. 나를 보면서 나 당신 좋아하게 됐어. 당신 원하는 거 뭐야? 내가 다 들어줄게. 시장이 하는 말이 그때 내가 그 사람은 통하는구나. 저 사람이 반기독교인이라 그래서 내가 목사인 거 알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알고 저거 또 예배 드리는 거 그 트집 잡아가지고 몽골에 가가지고 이 몽골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 몽골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학교예요, 여러분.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인가받았죠. 몽골 교육부에서도 인가받은 학교입니다. 가가지고 몽골 정부에 가가지고 이거 반기독교 아니에요. 몽골이라는 나라가 라마불교가 90%란 말이야. 지금도 한국 선교사들이 아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거기 선교사들 비자 안 풀어줘요. 비자가 없어가지고 선교사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편법으로 비자 만들어서 들어가고 그 난리를 피는 겁니다. 몽골 선교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한국에 있는 그 몽골 학교 가서 예배 드린다고 만약에 우리 학교가요 왜 이게 초창기에 이게 인가받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몽골 대사관에 대사가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야. 몽골 대사가 내가 서울시 교육청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재밌는 스토리.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대사를 내 몽골 문화원에 저쪽 아차산역에 이제 몽골 문화원이 거기 그때 잠시 있었는데 거기 그 대사를 내가 방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대사를. 그 사람 한국말 잘하는 친구면. 왜 이거 도장 안 찍어, 당시에?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장을 왜 안 찍어? 내가 몽골 학교 인가 받는데, 당신네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합법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겠는데, 당신 도장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도장을 왜 안 찍느냐고, 당신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지막에 딱 한 마디 이야기야. 얘기가, 내가 목사라서 안 된다는 거야. 목사라서. 기독교인이 하는 것이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만큼 반기독교 종사가 강한 나라가 몽골입니다. 그 중에서 몽골의 관료 집단은요. 철저합니다. 반기독교. 몽골은. 근데 이 사람이 바투라고 하는 시장이요. 반기독교 인사인데 이 사람이 나 당신 좋아하게 됐어. 당신 존경하게 됐어. 원하는 게 뭐야? 당신 다 들어줄게.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마음속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이런 학교를 만들고 한국에 와 있는 몽골 사람들을 돕고 선교하고 하는 게 단순히 교회가 하는 선교의 역할을 넘어서서 이제는요 이 세상에 특별히 한반도 통일, 평화 우리가 지금 이 남북의 문제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 민족의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얼마나 많은 국방비를 내고 1년에 50조가 넘습니다. 국방비가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예산의 10%는 무조건 국방비예요. 우리나라 예산이 500조다 그러면 50% 10% 50조 600조다 그러면 60조 무조건 우리나라 국방비 전체 예산의 10%입니다. 젊은 애들이 한참 공부하고 일할 때
군대 가가지고 전방에서 경계 쓰고 내가 군목생활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냐고. 제일 잘 알잖아. 내가 군 전방에서 그 젊은 아이들이 군대 생활하다가 처절하게 죽어가는 걸 내가 봤어. 내 손으로 5명을 장례 치렀다고. 내가 그때 느낀 게, 야, 분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로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통일해야 되고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다. 교회가 할 일이다. 근데 내가 외국인 사역을 하면서 몽골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나는 그 일을 해갈 겁니다. 몽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감과 동시에 북한을 품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몽골을 잘 활용해서 그 길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나는 더 열심히 몽골 학교해야 되고 여기 있는 몽골 사람들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북한 선교가 되는 거고 통일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되는 거고 나아가서 저는 이제 꿈이 있어요. 몽골 투르크 선교 벨트를 만드는 겁니다. 몽골 투르크 돌골족이에요. 우리 옛날에 역사식에 돌골 그러죠. 투르크 지금 터키가 바로 투르크 민족입니다. 우스만 투르크가 있었던 거기 우리 호자트가 있어. 호자트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 자리나라고 하는 우리 선교사가 있어. 이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데가 이 돌골족 투르크족의 거기가 중심지예요. 옛날에 티무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다고 14세기 15세기 징기스칸 사후에 티무르 제국이 바로 이 몽골을 계승한 티무르라고 하는 장군이 티무르 제국을 세웠던 바로 사마르칸트 이 투르크 제국 같은 민족이죠. 돌골족이라는 게 몽골족 이전의 초원의 주인들이 돌골족인데 그래서 몽골 투르크 선교 벨트 한반도 통일을 이뤄서 만주를 넘어 몽골로 들어서 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타직스탄 중앙아시아 5개국 그 나라를 넘어가면 어디 터키 지중해 동해에서 지중해까지 이게 우리 나섬의 슬로건이에요. 동해에서 지중해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선교 벨트를 만드는 것이다. 남북 화해와 통일, 평화 공동체를 이루고 몽골, 중앙아시아 그리고 터키 그 땅에 있는 그 지중해 끝까지 동해에서 지중해까지 이게 우리 나섬의 슬로건이고 비전이에요.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나한테 찾아온 상사병 걸린 여자 하나. 여러분,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이게 이 펜실베니아 와튼 경영대의 제라미 러프킨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저는 세계적인 꿈, 큰 그림을 그리고 그러나 내 삶은 작게 내 현장에서 몽골 아이들과 함께 몽골 사람들을 돕고 외국인들과 함께 근데 그것이 나비 효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반도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전 세계를 새로운 선교 벨트로 엮어가는 시작이 되는 게 하나가 딱 하나 작은 우리의 사역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게 큰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작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주민 나그네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꿈을 꾸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사님? 네,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딱 맞았어요. 30분이면 다 우리 행사 다 하잖아. 오늘 여러분들 7번의 우리 비전스쿨 참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근데 그래도 또 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행복하거든요. 그래도 힘들어도 보람도 있거든요. 열매도 있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괴롭죠. 산다는 건 괴로운 겁니다. 저는요 지금 이 각막이 찢어져 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말도 못합니다. 잠도 못 자고 그냥 온 질병을 다 지금 제 몸뚱아리 하나에 다 갖고 걸어다니는 병원이. 근데 오늘도 나는 몽골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꿈을 꿉니다. 저 아이들이 크면 얼마 전 그저께인가 우리 부 학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몽골 교사들이 막 전화 걸고 난리가 난 거야. 몽골 대사관에. 우리 집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학교 출신 아이가 몽골 대사관에 앉아있어 지금. 에? 우리 학교 출신 아이가 주몽 한국 대사관의 직원이라. 걔 딱 바꿔. 야 너지? 오 잘 지냈냐? 우리 아이가 거기 있어 지금. 그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앞으로 또 10년쯤 20년쯤 지나면요 우리 학교 출신 아이가 몽골 딱 최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몽골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 많이 컸다. 에? 내가 가가지고 야 너 이제 좀 도와주라. 아까 그랬죠. 그 토베라는 아이의 아버지가 몽골의 대통령군 경호실장이 내가 몽골 2000년대 가니까 그 아버지가 저를요 막 그 돌아다니 있잖아요. 그 에스코트 하면서 그냥 경찰차로 그냥 그 몽골 경호실 차 끌고 해가지고 몽골 초원으로 그냥 초원에 그 호텔을 빌려가지고요 만차를 열어주고 저랑 같이 간 사람은 깜짝 놀랐어 전부 다. 에? 오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에? 그 뭐 정말 정말 근데 그 아버지가 전때 서울에서는 목사님이 우리를 도와줬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목사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교회가 합법적으로 인간을 받고 십자가를 세우게 되고 그 교회 땅이 지금 그 땅을 얻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선교가 되고 우리 몽골학교 출신 아이가 앞으로 또 10년쯤 지나면 20년쯤 지나면은 우리 아이가 목사님 서울에서 목사님이 저를 공부시켜가지고 제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몽골 재무부의 사무관 된 놈이 우리 찾아왔어. 사무관이 되나요? 우리 학교를 찾아왔어. 목사님 제가 몽골 재무부의 사무관이 됐어요. 한국 기재부에 저 출장 나왔어요. 기재부에. 여기 찾아왔어. 와 사진 같이 찍었어. 너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네가 몽골 최고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증명사진 찍어놔야지. 그랬더니 그놈도 같이 찍어. 제가 이렇게 삽니다. 꿈을 꾸는 거죠. 앞으로 남북 문제 저는 몽골을 징검다리 지뢰 때 탁 삼아가지고요. 가서 몽골 대통령이 북한 최고 지도자를 설득하는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을 거야. 몽골 대통령 옆에 앉아가지고 북한 지도자를 설득하는 내 꿈을 거야. 어떤 때는 혼자. 응? 우리 제자가 나를 데리고 북한 지도자를 만나서 목사님이 이 사람 설득하세요. 내가 설득하려고 합니다. 10년쯤 후에 내 그럴 날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내가 혼자 꿈이지만 혼자 생각하는 꿈이지만 나는 그런 꿈도 꾼다니까요. 세상을 바꾼다는 건 꿈 같은 얘기지만 그 꿈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작은 몽골 아이 하나를 키웠는데 이게 겨자씨야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아. 누가 보기에는 겨자씨 비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이게 싹이 나고 나무가 되더니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시무롭고 울창한 겨자나무가 되는 꿈. 겨자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천국의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이거를요 삶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게
겨자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생명이란 말이야, 생명. 겨자나무가 됐다고. 그게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할 거냐고. 얼마나 우리 미래에 얼마나 소중한 겨자나무로 성장해가지고, 우리에게 은총의 나무가 될지.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면요. 아휴, 힘들고 아픈 것도 참아. 괴로운 것도 그냥 넘어가. 내가 좀 힘들고 아파도 내가 참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이 땅이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수는 십자가도 짊어지셨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않냐 우리가. 네, 그 생각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7번의 비전스쿨 하시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7번의 모든 비전스쿨의 과정을 더 수료하고 마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사역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분단된 우리 조국의 통일과 평화와 미래가, 또 이 세상에 좀 더 아름답고 복된 세상이 되는 일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헌신과 순종으로 인하여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